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한양 도성에서 비단 상단으로 이름을 떨치던 세도가 이판서댁.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비단 아씨라 부르며 칭송하던 며느리 명화가 살고 있었습니다. 명화는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었지만 그녀의 손끝에서는 천상의 옷감이 흘러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어디서 보고 계시는지 댓글 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을 보내드릴게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그녀가 짠 비단은 햇빛을 받으면 은하수처럼 빛났고 이 판서댁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순전히 명화의 이 천재적인 손맛 덕분이었죠. 하지만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그녀의 남편 이 판서는 글 공부는 뒷전이고 투전판의 귀신이라 불릴 만큼 방탕했습니다. 그는 급기야 도성에서 가장 영악하기로 소문난 기생월양에게 홀려 집안의 대대로 내려오던 비단 상권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지켜온 가업까지 통째로 넘겨줄 위기에 처했습니다. 날이 저 촌스러운 흰 비단은 이제 지겹지 않으세요? 청나라에서 들여온 화려한 색색의 비단이 장안의 대세인데 저 옆편네는 아직도 구닥다리 비단만 짜고 있으니 상단 이름이 다 아까워요. 월양의 간드러지는 목소리에 이 판서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명화가 밤새워 짠 비단을 가위로 갈기갈기 찢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까짓 걸 누가 산단 말이냐? 내년에 그 고지식한 고집 때문에 내 상단이 망하게 생겼다. 명화는 찢어지는 비단 소리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옥의 서막일 뿐이었습니다. 명화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평소 명화를 딸처럼 아끼며 내 손은 조선의 보물이다라고 말해주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박씨 부인이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명화가 올린 찻상을 엎어버리고 그녀의 머리채를 휘잡았습니다. 어디서 이런 재수 없는 년이 우리 집에 들어와 가세를 기울게 하느냐. 내가 우리 아들 앞길을 막는 악기를 품었구나. 당장 이 검은 먹물을 뒤집어 쓰고 내 집에서 꺼지거라. 박씨 부인은 벼루에 가득 담긴 검은 먹물을 명화의 하얀 소복 위로 사정없이 끼얹었습니다. 순백의 비단 옷이 순식간에 추악한 검은 얼룩으로 번져갔습니다. 남편과 월양은 그 꼴이 통쾌하다는 듯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어머니,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저런 도둑년은 저렇게 망신을 줘야지요. 명화는 억울함에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말씀만 해주십시오. 하지만 박씨 부인은 대답 대신 명화의 등을 거칠게 떠밀어 대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쏟아지는 눈보라 속으로 명화는 그렇게 맨몸으로 쫓겨났습니다. 손에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던져준 다 부러진 낡은 비단 틀 하나와 구멍난 버선짝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극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들의 방에서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방탕한 아들이 투전 빚을 갚기 위해 명화를 청나라 썸 노예로 팔아넘기겠다는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를 지옥으로 보내려는 자식의 손에서 그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명화를 미친 도둑년으로 몰아가장 비참한 몰골로 만들어 집 밖으로 내쫓는 것뿐이었습니다. 먹물을 뿌린 것은 명화의 상품 가치를 떨어뜨려
인신매매범들이 그녀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시어머니의 처절한 연기였던 것입니다. 눈보라치는 고개마루를 넘어가던 명화는 추위를 견디지 못해 시어머니가 준 버선을 신으려 했습니다. 그때 버선 코 안에서 묵직한 가죽 주머니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숨겨온 비밀, 천년의 쪽빛을 내는 신비로운 염료 종자와 피 묻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 딸 명화야. 이 어미를 용서하지 마라. 아범이 너를 팔려한다. 너를 살리기 위해 내 악기가 되어 너를 내쳤으니 이 푸른 염료를 가지고 멀리 떠나거라. 이 빛깔은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 가문의 마지막 혼이다. 이 푸른 빛으로 내 가슴에 멍자국을 지우고 세상을 내 발 아래 두어라. 명화는 눈 덮인 산등성이에서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옷에 묻은 검은 먹물은 저주가 아니라 어머니의 눈물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명화는 먹물 묻은 제 옷자락을 부여잡고 맹세했습니다. 어머니, 이 푸른 빛으로 조선을 물들이고 저들의 검은 욕망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 빠져야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명화는 지금 그 질문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검은 먹물이 얼룩진 하얀 소복만 걸친 채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한양 성박 고갯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발은 이미 감각을 잃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손에 꽉 쥔 것은 단 하나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마지막으로 쥐어준 비단 주머니뿐이었습니다. 명화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눈 속에 발이 푹푹 빠졌고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 쳤습니다.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야 한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명화의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녀는 어느 허름한 주막 처마 밑에 쓰러졌습니다. 눈 덮인 땅바닥에 쓰러진 채 명화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 주머니를 품속 깊이 집어넣었습니다. 이것만은 잃을 수 없다. 그리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명화의 눈을 뜬 것은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 덕분이었습니다. 희미한 촛불 아래 낡았지만 정갈한 방 안,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사내가 약탕기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셨습니까, 아씨? 어젯밤 주막 앞에서 얼어 죽기 일보 직전이셨소. 이 김아무개가 주막 문 잠그려다 발견해서 모셔왔소이다. 명화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낯선 사람의 손길이 자신을 살려낸 것입니다. 명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인께서 왜 저 같은 천한 것을 살려주셨습니까? 김서방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씨, 이 세상에 천한 사람은 없소. 다만 천한 마음을 가진 자가 있을 뿐이지. 아씨의 손을 보니 평생 비단을 만지신 분이 분명하오. 그런 고귀한 손이 먹물에 더럽혀져 있는 것을 보니 무슨 억울한 사연이 있겠거니 했소. 명화는 그제야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 하지만 배틀을 잡던 그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화는 주머니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먹물 묻은 낡은 비단 한 조각과
작은 나무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어머니께서 평생을 지켜오신 쪽빛 염료의 종자입니다. 천년을 이어온 우리 가문의 마지막 보물이죠. 김서방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쪽빛이라 혹시 그 전설의 심의 쪽빛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상 어디에도 없는 빛에 따라 검푸른 빛에서 하늘빛까지 변하는 그 염료를 명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 염료를 키우고 비단을 만들 곳도 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씨, 제 말 좀 들어보시오. 저는 원래 한양 제1의 비단 상단에서 일하던 장사꾼이었소. 하지만 주인이 바뀌면서 쫓겨나 이 주막을 운영하고 있소이다. 제게는 장사 수완이 있고 아씨에게는 세상 그 누구도 만들 수 없는 쪽빛이 있소. 우리 둘이 손을 잡으면 조선 팔도를 뒤흔들 비단을 만들 수 있소. 명화는 김서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명화는 떨리는 손으로 김서방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김서방은 방긋 웃었습니다. 아씨, 이 주막 뒤에 제 처갓집 창고가 하나 있소. 거기서 시작합시다. 제가 가진 마지막 은전을 털어서라도 쪽 종자를 키워보겠소. 그렇게 명화와 김서방의 기적 같은 동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창고 한 켠을 정리하고 흙을 고르고 쪽 종자를 조심조심 심었습니다. 명화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쪽밭에 물을 주고 밤에는 낡은 배틀을 고쳐가며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쪽 염료는 까다롭기로 유명했습니다. 물의 온도가 조금만 틀려도 색이 나오지 않았고 발효 과정에서 냄새가 심해 주변 사람들이 항의하기 일쑤였습니다. 김서방의 마지막 은전마저 바닥나자 명화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습니다. 김서방,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지만 이쪽 빛은 다시 얻을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6개월간의 처절한 노력 끝에 명화의 손에서 세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비단이 탄생했습니다. 햇빛 아래 펼쳐진 그 비단은 심해처럼 깊은 푸른빛을 내다가 각도를 바꾸면 하늘빛으로 또 다시 보랏빛으로 변했습니다. 김서방은 그 비단을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씨, 이건 비단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보물이요. 이 비단 한 필이면 양반댁 한 채 값을 받을 수 있소. 명화는 눈물을 흘리며 그 비단을 시어머니가 계신 한양 쪽을 향해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습니다. 어머니의 쪽빛을 되살렸습니다. 김서방은 명화의 비단을 가지고 안성 장터로 향했습니다. 안성은 조선 제1의 상업도시, 전국의 상인들이 모이는 곳이었죠. 김서방이 쪽빛 비단을 펼쳐 보이자 장터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빛깔이냐? 왕실에서나 쓰는 남색보다 더 고귀하구나. 저 비단 한 필에 얼마요? 상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김서방은 침착하게 가격을 불렀습니다. 한 필에 은 50냥이요.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보통 비단의 10배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양반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사겠소. 100냥을 주겠소. 그 순간부터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가격은 순식간에 200냥,
300냥으로 치솟았고 결국 한 필에 500냥이라는 천문학적인 가격에 낙찰되었습니다. 아씨, 대박이요. 한 필에 500냥을 받았소. 이제 우리는 시작할 수 있소. 명화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먹물 묻은 얼굴로 쫓겨났던 그 밤 이후 처음으로 웃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돈으로 더 큰 작업장을 마련하고 일꾼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공의 소문은 빠르게 퍼집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명화를 추적하는 악마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한양에서는 월양이 쪽빛 비단 소식을 듣고 도성 최고의 권력자 김판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김판서에게 명화가 가진 염료의 비밀을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쪽빛 염료라. 그것이 바로 선대 임금께서 숨겨두신 왕실 비자금 지도가 새겨진 그 염료 아니냐? 당장 사람을 보내 그 여자를 없애버려라. 안성에서 쪽빛 비단을 짜던 어느 날 밤, 명화와 김서방의 작업장에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장사꾼 시절 익힌 정보망을 통해 김판서가 움직인다는 정보를 입수했던 것이죠. 아씨, 오늘 밤 안성을 떠나야 합니다. 제가 준비한 비밀 통로로 남쪽 상단으로 피신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저들을 막겠습니다. 명화는 김서방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김서방도 함께 가야 합니다. 당신 없이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김서방은 씩 웃었습니다. 아씨, 저는 이제 아씨의 충복입니다. 주인을 지키는 것이 종의 도리 아니겠소? 과연 김서방은 무사할까요? 명화는 김판서의 추격을 피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3년 후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어 돌아온 명화는 어떻게 복수의 칼을 갈게 될까요? 지옥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여인의 이야기. 다음 편 2부를 기대해 주세요.